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또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달이 지나서요.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통계청에서 4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 1년 전보다 취업자가 65만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3월에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저희가 한 달 전에 전해드렸는데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간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최근에 우리가 수출 지표를 포함해서 성장률 같은 게 기대한 것보다 좀 빠르게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계속 좋아졌다 이렇게 막 방송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고용 지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취업자 숫자가 이제 65만 2천 명이 지난해 4월 달에 비해서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4월 달이 코로나 유럽에서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차 대유행하면서 락다운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 당시 수출이 막 25% 이상 막 하락하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들에서 기저 효과다.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지난해 많이 이제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오르더라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아니다. 이런 식의 의미죠. 그러니까 평년 수준인데도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는 게 있었죠. 65만 개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큰 일자리 취업자 수 증가거든요. 네네. 숫자로만 보면요. 네. 근데 작년에 워낙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게 착시 효과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저 효과만 가지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 재난이 있기 전인 2019년 4월이요. 네. 4월 달보다 한 17만 6천 명, 그러니까 한 18만 개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4월이 아니라 2019년 4월과 비교해봐도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기저 효과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전체 연령층에서 다 고용률이 증가했어요. 특정 연령대만이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게 되면 코로나 재난 이전에도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아픈 부분이 40대가 고용률이 감소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개선이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네.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연령층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근데 40대도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로 반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고용률이 증가한 부분이 청년층입니다. 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고용률이 그러니까 전체 고용률은 한 1%포인트 정도 증가했는데 청년층 고용률이 2.6%포인트나 증가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다 하는 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언론들에서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은 3040 세대, 30대하고 40대가 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30대하고 40대 합해서 1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취업자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인구가 지금 보게 되면은 60세 이상은 한 67만 명씩 1년 전에 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60세 미만이요. 그러니까 15세에서 59세까지는 한 37만 명씩 또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30대하고 40대는 인구가 아까 저 일자리가 한 11만 개 정도 감소했다 했는데요. 네. 인구는 그것의 2배인 22만 2천 명이 감소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는 크게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률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고용률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인구가 1,000만 명일 때 일자리 한산인 취업자가 800만 명이면은 고용률은 80%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구가 8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취업자는 일자리는 그러니까 72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0만 개가요. 네. 그런데 이 고용률은
800만 명 중에서 720만 명 했으니까 90%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률은 18%포인트가 개선된 겁니다. 그쵸. 네. 총 예, 인구가 줄었으니까요. 네.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대비를 중요한 거거든요.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취업자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 변화도 고려를 해야 될 얘기했는데 인구 변화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일자리만 감소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게 되면요. 사실 보게 되면은 이 젊은 층들은 대개 다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60세 이상은 일자리가 반면에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네. 또 한 가지가 간 게 이제 60세가 아까 얘기했듯이 67만 명이나 증가하다 보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60세 이상 일자리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60세 이상 일자리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60세 이상 일자리가만 가지고 만 이게 증가한 게 아니라 60세 미만에서 한 18만 3천 개가 증가했다는 게 먼저 좀 지적을 해야 될 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도 특히 이제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요,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연령들이거든요. 네. 뭐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같은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65세면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뭐 체력적으로도 일주일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5일 근무하기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이분들 쪽에 이 65세 이상이 43만 3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일자리는 대부분이 뭐 17시간 이하 이런 일자리가 20시간 이하 일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연령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분들을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그렇게 풀타임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65세 이상은 우리가 노인으로 분류되는 층인데 네. 65세 이상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취업 시간별로 봤을 때 17시간 이하가 46만 2천 개가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언론들은 여기에만 주목을 하고 이게 다 노인 일자리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임시직이 늘어났는데 임시직은 이꼴 노인 일자리다 이렇게요. 그렇죠. 단기 뭐 이렇게 네네. 일자리. 근데 이번에 36시간 이상도요. 네. 36시간 이상이 이게 풀타임으로 되게 분류하거든요. 네. 이게 576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576만 명이요. 예. 그럼 이게 왜 됐냐면요. 아까 취업자 숫자는 65만이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576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게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17시간 이하하고 36시간 이상 사이에 있는 게 18시간에서 35시간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는 이들 중에 50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는 36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500만 명 넘는 사람이 300. 그러니까 원래 이제 네. 2019년도 코로나 재난이 있기 전에는 네. 36시간 이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던 분들 중에서 네. 코로나 재난이 터지면서 그러니까는 그 근무 시간이 많이 축소가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음식점에서도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풀타임으로 못 하니까는 노동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고용 시간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36시간 미만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이 50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늘었던 거예요. 지난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복귀가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17시간 미만 일자리만이 아니라 36시간 이상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12배 이상이나 증가할 정도로 이런 이제 그러니까 통계 수치가 사실은 일반 언론들이 기자들이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었었는데 네.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보였을 텐데 그런 이제 특징을 이번에 이제 4월 고용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4월 고용 동향 발표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냈던 언론 기사들을 다 반박해 주신 거예요. 지금 반박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거죠.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고령층 중심의 공공 분야,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증가해서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고령층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60세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임시직도 또는 시간 단축도 이게 연령대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고 고용의 질은 18시간에서 35시간이 더 오히려 36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고용률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36시간 이상이 증가했다는 게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는 네네. 얘기죠.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는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요. 인구 변화를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으면요. 네. 우리나라 고용 이 일자리 지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60세 이상은 그냥 폭증을 하고 있고 네. 인구가 60세 미만은 그냥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이 젊은 층들이 되게 이제 고용률이 높은 게 30대, 40대, 50대란 말이에요. 한참 일할 나이 때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인구가 그냥 지금 크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취업률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 고용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수치상의 이제 양적인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지적을 하고 그러면은 할 얘기는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인구 구조는 그 제외를 하고 그냥 그러니까는 그 60세 이상에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60세에서 1년에 그러니까 67만 명씩 증가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60세 이상 1년에 67만 명씩 증가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규모로 채용해 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요.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정년 퇴직하고 난 나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분들 그러니까 그냥 은퇴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젊었을 때 벌어들인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연금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기초연금 지원하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다 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분들 중에서 65세 이상도요. 이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뭐 그게 그러니까 주유소가 됐든 어디서가 됐든 간에요. 네. 그리고 한 절반 정도를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공공 일자리를 만약에 절반 정도를 65세 이상에 대해서 정부가 안 하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요. 지금도 43%나 됩니다. 그럼 이분들 그러니까는 뭐 기업에서도 채용 안 되고 그래서 공공 일자리도 없고 근데 돈 벌어놓은 것도 없어요. 노후 대책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까요? 그러니까 공공 분야 이분들... 네,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을 그거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빈곤층 노인들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요. 좀 입에 담을기는 싫은 얘기지만은 뭐 자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힘들어가지고 네, 생활고로. 우리나라 네.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1년에 67만 명 이상씩 60세 이상이 증가하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년 연장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요. 네네. 정년 연장을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 하나 나오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뺏는다. 항상 붙어 나오는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대책도 없이 60세 이상에 대해서 일자리 대책도 없으면서 기업들한테 강제로 채용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아니면 그런 복지를 더 늘려주든지 예? 일을 안 하고 먹고 살게 하든지 네. 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대책 없이 정부가 공공일자리 마련하는 걸 가지고 공공일자리 만드는 그러니까 좀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건 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마저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회적인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67만 명 늘어난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수치긴 하네요. 60세 이상이 67만이고요. 65세 이상이 한 43만 3천 명씩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내년 되게 되면 70만 명, 60세 이상 70만 명이 넘어서요. 매년 이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고령층이 더 심각해지니까 네.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요. 기존과는 다른 확실한 뭔가 대책이 고용 동향을 보면 나타나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네, 인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사는 건 의료기술 발달 이런 걸로 또 건강들도 잘 관리하다 보니까 오래 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밑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는 자꾸만 이게 수십 년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밑에 연령층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고용지표를 지금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4월 고용 동향을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경기 회복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우리 3월 달에 1분기 그 성장률을 보면서 예상보다 우리가 원래 전문 기관들에서 1분기 성장률을 한 높아야 0.8%로 예상했었어요. 네. 근데 그 2배가 나왔거든요. 1.6%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분기에 그러니까는 코로나 재난 이전 2019년 말순을 0.4%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주요 국가 중에 최초로 돌파했다고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네네. 나왔는데 성장률은 0.4%가 돌파했는데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설비 투자는 거의 한 12%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건 뭘 2019년 나타내죠? 말에 네. 비해서요. 네. 설비 투자는 그러니까는 코로나 재난 이전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수출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출의 가장 이 혜택을 보는 게 제조업입니다. 네. 제조업에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이게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면서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기 팽창을 나타내는 경기 선행지수도 OECD 국가들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빠르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는 기업 입장 속에서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리는 거죠. 생산 공급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공급 물량이 수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서 인플레이션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설비 투자와 제조업 수출은 굉장히 지금 어쨌든 간에 회복세가 굉장히 빠른데 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용 동향이나 여러 수치를 봤을 때는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용 동향도 보게 되면 이 업종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이 소위 자영업에 그러니까 4대 업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고용이 그러니까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4월 달이라든가 아니면 지난해 코로나 재난이 본격화되기 전인 그러니까 2월 달에 비해서 한 6.2%가 아직도 하락한 상태예요. 네.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네. 전체 그러니까 아까 취업자는 65만 2천 개라고 했는데 네. 도매, 소매, 숙박, 음식에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6% 이상이 아직도 그러니까는 회복이 안 된 상태라고요. 네. 그 얘기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예술, 스포츠 분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서비스 뭐 이런 것들 그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고용이 크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결국 뭐냐면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하고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또 제조업의 종사자하고 이제 자영업이라든가 서비스 개인 서비스 분야 이런 쪽하고 양극화가 그리고 이것이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직책에 따라서도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시직이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고요. 네. 일용직도 크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고요. 상용직은 회복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도 보게 되면 여성들은 회복이 안 됐어요. 네. 그 여성들 같은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더 빠르게 회복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른 게 여성들이 회복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아이돌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를 못 가거나 이제 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을 이제 그러니까는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이제 아이돌봄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양극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직위별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자리 형태별로도 이게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별로도 이게 그러니까 양극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도 줄이고 경제회복 체감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타이밍이 지금 정부가 소위 말해서 60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소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간 접종을 상반기에 대충 그러니까는
한 70% 이상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시고들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 지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상시 저도 주장하는 게 한 7월달 경에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번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지금 민간 소비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내상이 깊이 입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서비스만 이제 이렇게 대면 서비스비 굉장히 타격이 심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난해 검증된 게 소위 소멸성 지역화폐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소비를 하게 하는데 그동안에 방역에 그러니까 지장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는 할 의사가 내비치면서도 이제 그 좀 방역이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성과가 좋은 이유가요. 이게 전 국민들의 사실 희생의 결과예요. 국민들의 그러니까 방역에 협조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이유가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가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종 서비스 업종을 그러니까 좀 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출하고 내수하고 좀 균형 성장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게 저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근데,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데 돈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 뭐 지난해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4조 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거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좋은 정책이거든요. 네네. 근데 반발이 워낙에 심해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별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 우리가 지난해 보게 되면요. 네. 전 국민 줬을 때 성장률도 가장 그러니까 효과가 높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쓰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도요. 네. 사실 지난해 2차부터 해가지고 선별 지원을 4차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들어간 돈이 한 30조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별로 하면서 계속해서 더 지원 금액은 증가해 왔었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선별 방식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원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손실보상법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잖아요. 네네. 충분치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전 국민 주게 되면은 전 국민한테 준 돈은 결국은 다 자영업자한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이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매출의 수입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 돼버리는 내용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장률이 지금 정부가 4%로 이제 그러니까 전망치를 끌어올렸는데 목표치를 네네. 성장률이 그만큼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도 정부가 예상하는 게 한 IMF가 3.6% 4%로 끌어올리게 되면요. 국가 채무도 비율이 중요합니다. GDP 대비로요. 네. 분모가 그러니까 증가하게 되면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채무 비율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석삼조 사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선별보다도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해 보게 되면은 소득 분배도 굉장히 기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이상 동안에 우리가 4차에 걸쳐서 지급한다면서 확보한 데이터들이 있다고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분석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네.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는 뭐 계속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건 인식이 됐는데 그럼 액수는 어느 정도가 이번에는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4인 가족 기준 4인 가족 이상인 경우에 100만 원까지 줬었잖아요. 그랬죠. 1인 가구는 그러니까 3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차등을 냈는데 저는 이번에는요 그냥 사람 두수당 인당 그러니까 인당으로 그냥 한 30만 원씩 이렇게 딱 주는 것이 가장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30만 원이요. 예, 그렇게 작년처럼 가구당으로 주다 보면요, 네. 이 돈이 새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이혼을 하고 자녀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키우는데 남성한테 그러니까 남성이 여전히 가장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가장한테 그 돈이 가고 난 다음에 이 돈이 그러니까 배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정작 필요할 때 가지 못하는
그런 부정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1인당 나와야 그렇죠. 된다. 예. 1인당 그럼 나오면 액수가 더 커지긴 하겠네요. 총 액수는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5천만 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요. 네. 한 15조가 좀 넘는 거예요. 그 지난해 중계 14조 3천억 원이었었거든요. 아, 네. 그렇게 그래서 큰 큰 차이는 차이는 한 없군요. 1조 정도 더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지만 효과는 훨씬 더 볼 것이다. 그렇죠. 그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좀 논의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가능할까 필요한 시점인데 얼른 좀 테이블 위에 올려야 저는 지금 되지 뭐 않을까. 네. 정부에서 지금 뭐 방역을 지금 그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 제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거랑 결합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네. 백신 접종을 맞으라고 하면서 백신 접종을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목표치대로 완료되게 되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네. 이렇게 좀 연계시켜가지고. 그러면 좀 빨리 접종도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 방역의 가장 최선은 뭐냐면은 집단 면역이라고요. 네. 과학적으로 그것뿐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신 접종을 좀 하고 국민들 힘든 것도 그러니까 좀 보상도 해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저는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과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연결해서 지급하는 방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말로 마무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